57세의 명예퇴직 후 방황하던 한 수학교사가 12년 만에 100억 원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돌아갈 수 있는 원칙, 그것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100억을 만들었지만 더 큰 걸 얻었습니다. 규율, 인내, 자기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요. 2020년 봄 증시는 연일 폭락했고 1억 5천만 원이었던 계좌가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도망쳤지만 나는 손에 쥔 현금 30%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회란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무섭지 않아요?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무서워. 정말 무서워. 그래서 더 원칙대로 하는 거야. 떨어지는 칼날 같은 주식을 5회 분할 매수로 담았고 결국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계좌는 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복과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요. 딸 수진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7세, 명예퇴직, 30년 넘게 서 있던 교단에서 내려온 지 이제 겨우 일주일째였습니다. 교단에서 내려오던 마지막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텅 빈 교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그날, 칠판에는 마지막 수업의 흔적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분필 자국들이 지워지지 않은 채 희미하게 번져 있었죠. 그 자국들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요. 선생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인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이제 쉬라는 말.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한 걸까요? 저는 쉬고 싶어서 명예퇴직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학교 측의 권유, 아니, 사실상 압박에 가까웠던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의 대가치고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몇십 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던 겁니다. 은행 금리 1.5%.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 1년에 225만 원, 한 달에 고작 18만 7천 원 정도의 이자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 몇 년이 남았고 그나마 받게 될 연금도 월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버티지? 저는 중얼거리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아내 윤미소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가 시작일 수도 있어요. 당신은 늘 새로운 길을 찾아왔으니까요. 아내의 위로는 고마웠지만 저는 이미 무기력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던 습관은 여전했지만 일어나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출근할 학교도 없었고 가르칠 학생들도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루틴이 한순간에 무너지니 저라는 사람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단을 떠난 저는
마치 삶에서 목적을 잃은 사람처럼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뿌듯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그들의 안부 인사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저를 편히 쉬라고 했지만 저는 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숫자 읽는 눈 누구보다 정확하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수학? 숫자?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방정식을 풀고 함수를 분석하고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수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가르쳤죠. 그 눈으로 다른 걸 봐보면 어떨까요? 아내의 제안은 단순했지만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읽는 눈, 패턴을 분석하는 능력, 논리적 사고, 이 모든 것들을 교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으로서의 제 능력을, 제 경험을, 제 분석력을 어디에 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저는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정확히 무엇을 찾는지는 몰랐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이 끝났지만 어쩌면 제 인생의 새로운 공식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공식을 만들다. 검색창에 저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투자, 주식, 배당. 화면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 매수와 매도.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30년간 수학을 가르쳐 온 사람이었습니다. 복잡한 개념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어들을 분류하고 개념들을 도식화했습니다. 마치 학생들에게 설명하듯 저 스스로에게 가르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료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책을 주문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당주라는 개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이거야. 이게 내가 찾던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은행 이자 1.5%보다는 훨씬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위험은 있었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원칙을 세운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주식 투자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윤미소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주식이요?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죠. 하지만 공부하고 원칙을 지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작은 돈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퇴직금 중에서 500만 원만 떼어냈습니다.
이 돈으로 실전 경험을 쌓기로 했습니다. 잃어도 큰 타격이 없을 금액이었고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할 여유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처음으로 주식 매매 화면을 열었을 때의 떨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요동쳤죠. 욕심부터 버려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기본 공식부터 익히듯 투자도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야 했습니다. 우리은행, KTNG, 배당이 안정적이고 오래된 기업들만 눈여겨봤습니다. 화려한 성장주나 테마주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도박을 하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첫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우리은행 주식 50주, 금액으로는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체결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자가 된 겁니다. 처음 몇 주는 하루에도 몇십 번씩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괜히 기분이 좋았고 떨어지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겠다고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접근해야 답이 나왔습니다. 투자도 똑같았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과 데이터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2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관심 종목 리스트, 다른 하나는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종목 리스트였습니다. 관심 종목에는 배당 수익률, 재무제표 건전성, 업종 안정성 등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종목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모델, 불안정한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들을 적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 첫 번째 원칙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좌 잔고는 500만 원에서 58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익률로는 16% 정도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더 중요한 건 제 삶이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경제 뉴스를 봤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확인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교단을 떠난 후 잃어버렸던 목적의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한 퇴직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배우고 성장하는 투자자였습니다. 숫자 속에서 패턴을 읽고 데이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미소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학생을 만났어요. 바로 저 자신이요. 아내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학생 잘 가르쳐 주세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첫 투자 일지를 적었습니다. 매수한 종목, 이유, 그리고 느낀 점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작은 기록들이 쌓이면 언젠가 제 투자 철학의 기초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57세에 시작한 새로운 공부. 어쩌면 이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수업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 원칙 7개 6개월의 실전 경험은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보, 투자 금액을 늘리고 싶어요. 윤미소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3천만 원이요.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3천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퇴직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당신 정말 자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원칙만 지키면 돼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치고 지난 6개월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성공했던 투자, 실패했던 투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 모든 것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성공한 투자에는 공통점이 있었고 실패한 투자에도 패턴이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 투자 인생을 이끌어갈 7개의 원칙을요. 첫 번째, 충분한 시드를 확보할 것. 너무 적은 돈으로는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까지 건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임할 수 있는 금액. 그것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황 분석만 본다. 종목 추천은 절대 금지. 인터넷에는 수많은 종목 추천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것들을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추천을 따르면 책임도 남에게 돌리게 됩니다. 제 돈은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대신 시장의 큰 흐름, 경제 지표, 산업 동향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차트보다 재무제표를 먼저 확인할 것. 차트는 과거의 기록일 뿐입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기업의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매출은 늘고 있는지, 부채는 관리되고 있는지, 현금 흐름은 안정적인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실전이 곧 공부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실전을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돈을 걸고 매수 버튼을 누를 때의 긴장감, 주가가 떨어질 때의 불안감, 수익이 날 때의 기쁨. 이 모든 감정을 경험하면서 배워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매일 매매일지를 작성할 것. 저는 30년간 수업 일지를 써왔습니다. 그날의 수업 내용, 학생들의 반응, 개선할 점들을 기록했죠. 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수한 이유, 시장 상황, 제 심리 상태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쌓이면 제 투자 실력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여섯 번째, 5회 분할 매수로 20%씩 투자하고 수익은 플러스 10%, 손절은 마이너스 5%. 한 번에 몰아서 사면 위험했습니다. 저는 매수를 5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한 번에 20%씩만 투자하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 매수 기회가 생기고 올라가면 보유 주식으로 수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10%가 되면 일부를 매도했고 손실이 5%를 넘으면 과감히 손절했습니다. 일곱 번째,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 욕심내서 더 기다리다가 하락하고 떨어질 때 두려워서 손절하다가 반등하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감정은 최악의 투자 파트너였습니다. 미리 세운 계획대로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이 7개의 원칙을 크게 인쇄해서 책상 앞에 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 원칙들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학처럼 시장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공식을 세우겠어. 아내는 제 결심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약속해요. 원칙을 어기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다음 날 저는 3천만 원을 증권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숫자가 찍힌 화면을 보니 다시 한번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저는 첫 번째 원칙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심 종목 리스트에 있던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배당 수익률,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 모든 숫자를 엑셀에 정리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지주, KTNG 모두 오래되고 안정적인 기업들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었죠. 첫 매수는 우리은행이었습니다. 3천만 원에 20%, 즉 6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500만 원으로 시작했을 때와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체결 완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원칙을 지키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날 저녁 매매일지를 썼습니다. 날짜, 종목명, 매수 가격, 수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 이유 모두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다.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57세에 만든 인생의 새로운 공식. 이 공식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명확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2회의 인내, 5회의 침묵. 3천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는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첫 달에는 수익이 났지만 두 번째 달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주가는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손절 기준인 마이너스 5%가 되면 과감히 팔았고 수익이 플러스 10%가 되면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계좌 잔고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계산하면 약 30% 정도였습니다. 은행 이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률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손실이 난 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혼났던 날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반대로 수익이 난 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소풍 도시락을 먹던 날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저는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옛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져도 저는 투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퇴직 후 무료하게 지내는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을 분석하고 기업 뉴스를 읽고 재무제표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결혼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딸은 결혼 자금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빠, 제가 모은 돈이 있긴 한데 부족할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아빠, 괜찮으세요?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빠는 천천히 하고 있어. 아직 말할 때가 아니야. 딸에게조차 제 투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야 했고, 더 단단한 기반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째, 4년째가 지나갔습니다. 계좌는 꾸준히 불어났습니다. 5천만 원은 8천만 원이 되었고, 다시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이 5년 만에 1억 원이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매일 밤 매매일지를 쓰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욕심내지 마. 원칙을 지켜. 감정에 휘둘리지 마. 일지를 쓰는 시간은 제게 명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매매를 돌아보고 실수를 반성하고 잘한 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점점 더 냉정한 투자자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미소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도 투자하고 있어요? 응, 계속하고 있어.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천천히 가고 있어. 급하게 가면 넘어지니까.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지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응원해줬죠.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62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좌 잔고는 1억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처음 투자했던 3천만 원이 5배가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급등하는 테마주의 유혹, 지인들의 종목 추천, 언론에서 떠드는 대박주, 모두 무시했습니다. 저는 제 원칙만 지켰습니다. 분할 매수, 손익관리, 재무제표 확인, 매매일지 작성. 이 단순한 원칙들을 5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30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던 것처럼 이 원칙들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주가가 급락할 때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손절해야 할 때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매매일지를 펼쳤습니다. 과거에 제가 남긴 기록들이 현재의 저를 위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이겨낸 경험들이 적혀 있었고 그때의 교훈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번에도 지나갈 거야. 원칙만 지키면 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위기는 지나갔고 시장은 다시 회복했습니다. 62세의 어느 저녁 저는 지난 5년을 돌아봤습니다. 명예퇴직 후 방황하던 57세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공허하고 무기력했던 그때의 저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매일 배우고 성장하는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저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달빛이 비쳤습니다. 저는 노트에 오늘의 매매일지를 적었습니다. 5년간 쌓인 일지는 이제 몇 건의 노트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 펜을 내려놓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5년의 인내와 침묵. 그 시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2020년 봄. 세상이 멈춰 서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를 발표했고 거리는 텅 비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주식시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증시는 연일 폭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몇 %씩 떨어졌고 제 계좌도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었던 계좌가 1억 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지금 주식하면 안 돼. 다 팔아야 해. 세상이 이런데 투자는 무슨 투자야. 현금 들고 있어. 모두가 도망쳤습니다. 주식을 팔고 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공포가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손실이 커 보였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5년간 쌓아온 경험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석표였습니다. 현금 비중이 30%였습니다. 5년 동안 저는 계속 현금 비중을 유지해 왔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기회란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침착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답을 찾을 수 없었죠. 저는 관심 종목 리스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LG전자 모두 훌륭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회복할 기업들이었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마치 떨어지는 칼날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하지만 저는 제 원칙을 믿었습니다. 5회 분할 매수. 한 번에 모든 걸 걸지 않습니다. 나눠서 천천히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매수. 현금의 20%, 즉 900만 원을 KB금융에 투자했습니다. 주가는 평소보다 40% 저렴했습니다. 일주일 후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매수. 다시 9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원칙대로 하고 있어. 하지만 무섭지 않아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서워. 정말 무서워. 그래서 더 원칙대로 하는 거야. 윤미소는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3월 말 코스피는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세 번째 매수를 했습니다. 신한지주와 LG전자에도 분산 투자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계좌를 확인할 때마다 손실이 커져 있었습니다. 1억 원이었던 계좌가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매일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적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분할 매수 완료. 손실폭이 크지만 원칙을 지켰다. 이 기업들은 망하지 않는다. 코로나는 지나갈 것이다. 인내하자. 일지를 쓰는 동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기록은 제게 명확함을 주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돈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반등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상승세는 계속되었습니다. 5월, 6월을 지나며 시장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제가 매수했던 종목들이 하나둘씩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계좌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억 8천만 원. 코로나 이전보다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시장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서 팔았던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다시 사려고 했습니다. 저는 원칙대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플러스 10%가 된 종목들을 일부 매도했습니다.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연말 계좌는 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가 7년 만에 2억 원이 된 겁니다. 그것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를 겪으면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잊지 못할 꿈을 꾸었습니다. 교실 칠판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억. 그 숫자가 지워지고 다시 써졌습니다. 10억. 또 지워지고 써졌습니다. 50억, 100억. 꿈에서 깬 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것을,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겨울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투자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ETF와 인공지능의 파동. 2022년 초, 저는 이제 64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좌는 꾸준히 성장해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주식만으로도 충분한 성과였지만 저는 새로운 교실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영어로 된 재무제표, 낯선 기업들, 다른 시간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57세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때도 배웠으니 이번에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배당주 ETF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SCHD, VYM, QQQ 각각의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SCHD는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였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을 주면서도 배당금이 매년 증가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저는 이 안정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QQQ는 나스닥의 대형 기술주에 투자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동성도 컸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을 미국 시장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5회 분할 매수 원칙을 지켰습니다. 첫 매수는 SCHD였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환율 계산, 세금 계산, 모든 게 복잡했지만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게임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재무제표를 확인했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놀라웠습니다. 영업이익률도 탄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산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아빠, 요즘 뭐 하세요? 응, 공부 좀 하고 있어. 무슨 공부요? 인공지능이랑 반도체. 수지는 놀란 표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요? 왜요? 투자 때문이야. 미래를 알려면 공부해야지. 엔비디아 아세요? 응,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바로 그 회사야. 아빠, 엔비디아는 왜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수학은 결국 미래를 계산하는 언어야. 이 기업은 미래를 만드는 계산기를 만든단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많이 달라지셨어요. 뭐가? 예전에는 퇴직하시고 힘들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눈빛이 살아계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엔비디아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주가는 계속 올랐지만 저는 욕심내지 않고 계획대로만 움직였습니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붐이 일어났습니다. 챗GPT가 세상을 놀라게 했고 모든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제가 매수했던 가격의 몇 배가 되었습니다. 계좌는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5억 원, 7억 원, 10억 원.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욕심내면 안 됐습니다. 저는 일부를 매도했습니다. 수익 실현 원칙에 따라 플러스 10%가 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물량은 계속 보유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미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가을,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0억 원, 3천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가 12년 만에 100억 원이 된 겁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모니터를 닫았습니다.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2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예퇴직 후 방황하던 날들, 500만 원으로 시작했던 첫 투자, 코로나 폭락 때의 공포,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게 원칙 덕분이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계획을 지키고 매일 기록하고 끊임없이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왜요? 우리 이제 좀 편해져도 되겠어. 윤미소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뭔가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됐어. 아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2년간의 인내, 침묵, 그리고 믿음. 모든 게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57세에 시작한 여정이 69세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30억 원의 회수, 그리고 작은 기적들. 100억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계좌에 그대로 둘까? 아니면 일부를 현금화할까? 저는 매매일지를 펼쳤습니다. 12년간 쌓인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7세 때 적었던 글이 보였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때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돈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30억 원을 현금화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큰 금액을 한꺼번에 매도하시면 세금이 괜찮습니다. 계산 다 했어요.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도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12년 동안 모아온 주식들이 하나둘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통장에 30억 원이 찍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의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12년 투자로 그보다 20배 많은 돈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들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딸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줄 게 있어. 뭔데요? 집 한 채 사줄게. 수진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그럴 형편이 어디 있어요? 형편 된다. 아빠 믿어. 하지만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12년 동안 조용히 한 일이 있어. 그게 이제 결실을 맺었단다. 그제야 수진은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이유를, 늘 무언가를 공부하고 기록하던 모습을,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요. 아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빠를 믿어줘서. 딸에게 10억 원을 주었습니다. 수진은 그 돈으로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신혼집이 마련된 겁니다. 아내 윤미소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좀 다닐까요? 여행이요? 응. 그동안 못 가본 곳들 천천히 다녀보자고요. 우리는 국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강릉, 경주. 화려한 해외여행이 아니라 소박한 국내 여행이었습니다. 작은 펜션에 묵으며 바다를 보고 산을 오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의 질에서 온다는 것을요. 100억 원을 만들었지만 저희 부부의 생활은 오히려 더 검소해졌습니다. 비싼 옷을 사지 않았고 고급 레스토랑도 가지 않았습니다. 집도 그대로였고 차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자유를 주지만 의미는 시간이 준다는 것을요. 남은 70억 원은 계속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안정적으로 운용했습니다. 배당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습니다. 매달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2천만 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 돈은 마치 늦은 나이에 받은 장학금 같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다시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했습니다.
도서관에 책을 기증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작은 나눔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형편상 더 많이 도와주지 못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그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산책을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윤미소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은요? 저도 행복해요. 근데 이 행복이 돈 때문인지 시간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둘 다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돈은 시간을 사준 것뿐이에요. 12년 전 명예퇴직 후 방황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시간은 있었지만 목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시간도 있고 목적도 있습니다. 투자는 제게 돈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규율을 가르쳐 줬습니다. 인내를 배우게 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69세의 저는 57세 때보다 훨씬 더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정신은 더 젊어졌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늘에게, 운명에게 아니면 12년 전 용기를 냈던 제 자신에게.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30억 원을 회수하고 딸에게 집을 사주고 아내와 여행을 다니고 작지만 확실한 기적들이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명예퇴직 후 잃어버렸던 저를 다시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의 마지막 공식. 어느 날 지역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퇴직 후 성공적인 인생 이모작을 하신 분들을 모시고 강연회를 열려고 하는데요. 혹시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남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도서관 담당자의 말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선생님처럼 막막해 하시는 퇴직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듯이 이번에는 제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연 당일 도서관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50대에서 70대까지 모두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보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서는 교당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7세에 명예퇴직을 했고 지금 69세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12년 전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목적을 잃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그 돈으로 앞으로 몇십 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숫자 읽는 눈이 정확하잖아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한 첫 투자,
7개의 원칙, 5년간의 침묵, 코로나 위기, 그리고 100억 원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요. 사람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비결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도 물었습니다. 어떻게 100억을 만드셨나요? 특별한 종목이 있었나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원칙이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서서 화이트보드에 펜을 들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쓰는 판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어나갔습니다. 첫째, 원칙을 만들 것. 둘째, 원칙을 지킬 것. 셋째,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말할 것. 넷째,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곳을 만들 것. 저는 펜을 내려놓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마지막에 가르친 학생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57세의 저는 완전히 무너진 학생이었습니다. 자신감도 없었고 방향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학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가르쳤습니다. 원칙을 만들고 지키게 했습니다. 실수하면 기록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12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학생은 12년 동안 천천히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원칙을 지킬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것을요. 관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는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100억을 만들었지만 더 큰 걸 얻었습니다. 규율, 인내, 자기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천히 시작된 박수는 점점 커졌고 결국 기립박수가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희망을 주셔서. 저는 그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희망은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원래 당신 안에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후련한 마음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12년 투자 인생,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는 12년간 써온 매매일지가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57세 때 떨리는 손으로 적었던 첫 문장이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학생이 된다.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제 졸업했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수업을 마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삶의 공식이란 결국 돈의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던 나를 바로 세우는 공식이었습니다.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의 이름은 바로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긴 수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69세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퇴직 후 막막함, 노후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